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8월 2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불황에 외식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발표한 2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에 따르면 외식업 폐업률이 2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외식업 사장님들은 고물가에 이자 부담까지 가중이 되다 보니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밥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은 외식을 줄이다 보니 외식업계는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며 5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게 맘먹고 시작한 창업의 길, 성공할 방법은 없을까요? 골목식당 사장님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비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 역발상 투자의 대가, 영혼이 있는 투자자, 바로 2008년에 96세의 나이로 작고한 존 템플턴 경을 수식하는 말들인데요.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대가들의 투자 전략에 귀를 기울여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 존 템플턴 경의 투자 전략에 관한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등했다고 하니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가 관리 측면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를 보면 119.56을 기록을 해서요.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 6월에 마이너스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에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금 2.6%가 올라서요. 지난해 8월 이후 12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격이기 때문입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죠. 소비자 물가가 지금 2%대의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른 추세를 보면 소비자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튀지 않을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생산자 물가가 다시 반등한 이유가 집중호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른 것 때문인가요? 네, 지난달에 이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계속 네. 있었잖아요. 이 때문에 이제 농산물 수확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죠.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한 농림수산물 1.6% 전월 대비 상승을 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품목 중에서 가장 컸어요. 농산물 가격만 놓고 보면 이제 1.5%가 올랐는데 특히 많이 오른 품목들이 있습니다. 요즘 상추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171%, 오이가 98%. 2배, 3배 가까이 올랐군요. 네,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사실 생산자 물가 오름세를 견인한 품목들은 많이 있어요. 뭐 경유, 휘발유, 산업별로 보면 이제 반도체 중에서 D램, 그 다음에 계절성이 있는 이런 휴양 콘도, 그 다음에 수산물 중에서는 우럭, 그 다음에 계절성 역시 있는 닭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달 물가도 많이 오를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난달에 폭우가 있었는데 이달엔 또 폭염이 지금 아직도 덥잖아요. 몇 주간 이어졌잖아요. 이로 인해서 역시 또 농산물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여전히 아시겠지만 야채값 가격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주시하면서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금융당국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추가 규제까지 시사를 했다고요? 네, 어제도 이제 알아봤었죠. 이 소식을 금융당국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수도권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이런 대출 규제 조치를 어제 발표를 했죠. 오늘은 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인 거예요. 이 얘기는 DSR 적용이 제외돼 있는 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DSR이라는 게 결국 차주의 연소득과 갚아야 할 원리금을 따져보는
이런 건데 이 DSR의 범위가 확대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 부채를 좀 죄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현재 빠져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 전세자금 대출, 또 1억 원 이하 대출에는 이 DSR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DSR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대출 규모가 또 상당히 큰데 전체 대출의 4분의 3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대출 받기도 쉽고 상환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이게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들 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서 전체 한도를 조일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대출 규제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주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은행들의 대출 관리 측면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대출별로 위험 가중치를 달리 적용을 하는데 이런 주담대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를 상향을 하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게 있거든요. 위험 가중치를 상향을 하게 되면 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데 더 아주 그 높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주담대 취급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대출 총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조치 역시도 은행권 대출을 조여서 결국에는 주택시장 흘러들어가는 것을 좀 줄이겠다. 주택 매수 심리를 가라앉히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출 규제 외에도 다른 추가 대책들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네, 충분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자치구 내에 지난해에 투기과열지구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다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서울 전체 자치구 혹은 부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는 카드, 이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1월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묶었거든요. 이거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대 지정하게 된다면 지금 집값으로 따지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강남 3구나 용산구 이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관건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수 과열의 정도를 이런 당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여기에 좀 달려 있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서울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 매매 수요가 지금 가장 많거든요. 지난 7월에 매매 건수가 8,173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미 이것만 해도 전월의 신고 건수를 넘었고요. 추세를 보면 이 매매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난 2월에는 2,600여 건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3월에 4,400건으로 급격하게 오른 뒤에 계속해서 5월에 5,000건, 6월에 7,000여 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7월 같은 경우도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흘가량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면 7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10,000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10,000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4년 만에 처음으로 만약에 돌파한다면 4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4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2020년. 그때 7월이면 사실 그때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주택 가격이 막 빠르게 오르던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매매 분위기가 4년 전 그때 분위기만큼 달아올랐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순대외금융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이 앞에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에서 해외 금융 부채를 뺀 순수한 대외 금융자산의 값을 말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나라의 금융 측면에서 대외 지급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한국은행이 지난 2분기 국제 투자 대조표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걸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자산은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1분기보다 275억 달러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58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분기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거죠. 네. 이게 순대외 금융자산이 늘어난 거는 부채가 줄었을 수도 있고 자산이 많이 늘었을 수도 있는데 따져보자면 대외 금융자산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분기 대외 금융자산 2조 3,725억 달러, 전 분기 대비 227억 달러 증가를 해서 이것도 보면 3분기 연속 최대치 경신했습니다. 네, 대외 금융자산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주식 때문입니다. 아. 네. 서학개미 열풍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예. 올해 내내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많아지면서 증권 투자액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해외 증권 투자, 이 지분 증권을 중심으로 279억 달러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투자액 상당수는 미국 주식에 투자됐을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 주식으로 꼽히는 엔비디아나 예. 테슬라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됐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그렇군요. 됩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또 국내 투자는 줄었어요. 이거는 또 부채로 잡거든요. 이 대외 금융 부채로 잡는데 2분기 말 기준 대외 금융 부채는 또 1조 5,367억 달러로 전 분기 말보다 48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외식업 5곳 중에 한 곳이 폐업할 정도로 외식업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폐업도 늘었지만 창업도 많은 업계가 바로 외식업 시장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실질 임금까지 줄어들면서 외식업계의 수익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또 선택지가 없어서 생계형 외식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다면 타의적으로 생계형으로 내몰려야 할까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작하면 전 재산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왕 시작하는 것 성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수천 명의 전국 골목 식당 사장님들에게 성공 전략을 컨설팅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한국형 장사의 신의 저자시죠. 김유진 아카데미 대표 모시고 골목 식당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기업 외식업 컨설팅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총괄 컨설팅은 물론 전국 골목식당 사장님들의 외식업 컨설턴트로 외식업 전략을 연구해 오셨는데요. 이른바 한국형 장사의 신들을 만들어 오셨죠? 네,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9년 동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었는데 오셔서 나름대로 이제 무기를 만듭니다. 결국은 그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남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뾰족하고 날카롭고 예리해야 되거든요.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청동기가 석기를 이겼듯이 철기가 청동기를 이겼듯이. 예. 그래서 사실 무기 만들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요새 참 아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도 작가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요새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힘든 얘기 안 할래요. 자꾸 망한다 힘들다 이러니까 예.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박을 내는 사장님들도 아직 많이 있고요. 네. 성공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분들은 보면 약간 청개구리들 같아요. 남들이 다 동그란 거 쓰면 네모난 거 쓰려고 노력을 하고 남들이 다 넓게 펼치려고 들면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오늘 제가 또 저를 비롯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는 게 방송 듣는 분들이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네. 끝날 때쯤에는 나도 할 수 있다. 네, 다시 네.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네. 이런 마음을 들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싹 털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번 이렇게 살짝 해주시죠. 저는 MBC 프로덕션이라는 데서 PD 생활 처음 시작했었고요. 그렇죠. 또 음식 관련 프로를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칼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칼럼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썼던 평론가들이 좀 뭐 역사, 전통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팠어요. 그 집이 인기 있는 건 사실 테이블 때문에 그랬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되게들 좋아하시대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K본부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저를 만나신 거죠? 그럼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덕분에 많은 방송들 하게 됐고요. 이후엔 아카데미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장사의 신이라는 책 이후에 5권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예. 나름대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자영업 사교육 시장에
좀 자리를 좀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저분이 이런 일을 하시나? 네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있었죠. 예. 왜냐면은 아나운서님이 저랑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는 방송도 방송이었지만 제가 사실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저희 집에도 가끔 예, 오시고 예.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실 이제 그 악플에 보면 음. 저 사람 뭐 평론가라는데 뭐 장사도 안 해보고 이러는데 사실 저는 주방부터 뭐 홀까지 다 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네. 가지고 현명하게 고객을 설득하는 법 뭐 음. 이쪽에 이제 포인트를 좀 잡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현재는 S은행 또 L통신사 또 광주시, 목포시, 양구 이런 곳에서 전략 고문하고 있어요. 네. 소상공인들 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드 트레이닝. 오늘 그 얘기를 압축해서 좀 네. 풀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5곳 중 1곳 이상이 외식업체가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전국 수백 수천 명의 음식점 사장님들을 만나시는데 직접 느끼시는 외식업계의 어려움 어느 정도로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인간은 숫자에 약하죠. 그래서 숫자가 크게 나오면 뭐 3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88% 정도 된다. 90% 예, 이런 열의 얘기를 9. 많이 해요. 예. 한국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 영국도 다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폐업은 늘 그래요. 원래 그런 원래 시장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일단 알고 그러면 시작을 그렇습니다. 예.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들도 10개를 만들면 9개는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뭐 구글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그룹들도 만들어낸 상품들이 모든 게 먹히지 않아요. 결국은 10%가 살아남는 시장인 거예요. 네. 그 10%가 결국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포인트를 딱 맞춰주는 건데 최근에 데이터 나온 걸로 봐서는 1만 개 중에 17만 개 정도 폐업을 했다 그러니까 상당하죠. 근데 또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직도 60만 정도는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그 큰 숫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홀로 음식점 창업에 나서는 분들, 이른바 생계형 창업. 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밖에 없는 실제 창업에 내몰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꽤나 많죠. 맞습니다. 근데 몇 가지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창업 시장에 뛰어드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직업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그래요. 고용도 그렇고 내가 어딘가 취직을 해서 버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운명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도 참 희한한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낙관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되겠지. 나는 되겠지. 그래서 위험을 어느 정도만 이겨내고 나면 잠재적인 보상이 나한테 몰려올 거야라고 하는 심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 나가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람회 같은 데도 가보시고 시장 조사도 하다 보면 최소한 내가 저 정도 못하겠어. 그리고 내 전화기에 들어있는 우리 지인들만 해도 수천 명인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죠. 이제 망한다고 해도 난 5명 중에 1명이 될 거야. 네.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되어 있고요. 네. 더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내몰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몰리는 분들 중에도 나가는 분이 있고 안 나가는 분이 있어요. 네. 나가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들은 뭐냐면 성공 사례들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세요. 왜 요새 보면은 그 SNS도 그렇고 또 너튜브 이런 데 보면은 왜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인데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한 가지를 바꿔서 연간 매출이 수십억씩이다라고 네. 하는 걸 예전엔 사실 지상파에서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 채널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뭐 호떡 하나 가지고도 몇십억을 벌어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셨죠. 직장 생활하면서. 안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이게 받아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조직도 부서도 뭐 이런 게. 저도 지금 받고 있어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되면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최소한 내가 업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매처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메뉴, 가격 이런 걸
내가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욕구들이 충분히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감히 뛰어나가는 거죠. 그 그래서 상황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하기 전까지 기획안을 짤 때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지인들하고도 굉장히 네.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죠. 근데 오픈을 딱 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고객이 무서워져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오픈한 첫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고개 돌리고 싶고 베테랑이었던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이 대신 좀 접객을 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네. 현실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동안 수십 장씩 만들어왔던 기획안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장사 일지를 쓰셔야 돼요. 의, 식주, 생로병사, 희노애락 심지어는 최근에 장례업 상조하는 제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늘 당부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첫날부터 내가 잘한 게 뭔지를 3가지만 적어라. 오늘 하루 네, 장사를 하면서 전투 일지예요. 네. 전투 일지를 적는데 딱 3개만. 3개. 오늘 내가 잘한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실수한 걸 먼저 적게 되면 위축이 돼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맞아요. 나 이거 어떡하지?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세요. 실수한 건 버리시고 내가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장사 1일차인데 예를 들어서 생존자가 60만 명이라고 치면 오늘 오픈했으면 제가 60만 등이잖아요. 네. 제가 꼴찌고 제일 후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참 기특하게 이 3가지는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쌓여 나가다 보면 어느새 오픈했는데 6개월 가버렸어. 1년 가버렸어.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하고 또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예요. 일지를 쓰는 것. 그렇군요.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쨌든 고객을 돈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보여요. 우리도 왜 그 여의도 근처에 식당들 많잖아요. 네. 가 보시면은 이렇게 사장님이 진짜 돈 하는구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쓱 와가지고 계란 프라이 하나 밀어주고 진심으로 보내주시는구나. 결국 사람을 남겨야죠. 맞아요.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 벌써부터 전해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뭐 바로 40분까지 제가 쫙 알겠습니다. 그래서 풀어 주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집 상호를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창에. 어떤 이유로? 녹색 창도 좋고요. 네. 뭐 별그램도 좋고 네. 검색을 해보면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집에 대해서 글을 써준 사람들이 있어요. 피드를 SNS, 올려주고 블로그에 많이- 블로그를 올려주시는 예. 분들인데 99% 정도는 이분들을 외면해요. 관리를 안 해요. 근데 퇴근하고 나서 네. 다 마감하고 나서 집에 가신다든지 그러면은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누가 우리 집 써줬나 보세요. 그 확인하고 나서 댓글 달아주는 거 중요하고요. 댓글 달 때 뭐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품권 2만 원 이런 거 드리는 거예요. 작은 선물. 굉장히 써요. 만약에 이게 정말 써요. 안 좋은 내용으로 글을 남겼어요. 사과해야죠. 직접적으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직원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닙니다. 이건 제대로 진두지휘하지 못했던 내 잘못. 아직은 초보인 제 잘못이니 한번 와주시면 극진하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루에 3분씩만 찾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말고. 예, 많이 하시면 또 이게 피곤해요. 근데 찾다 보면 한 일주일 했더니 없고 그러면 지치잖아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가맹점 하시는 분들 요새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네.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집을 이렇게 근사하게 써준 분이 있어라고 얘기해서 상품권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상품권을 어떻게 만들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무슨 캔버스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림 그리는 도구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상호 적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유진, 수산 뭐 이런 거 적어갖고 제 이름이니까. 직접 만들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3만 원 표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받는 사람은 냉면가로 받아요. 3만 원, 2만 원, 근데 만 원. 주인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가니까 지불 금액이니까.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와, 이 사람 뭐야. 사이버 수사대에 있는 사람 같아. 나 찾아낸 거야가 되는 거죠.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행복하죠. 액수를 떠나서. 네.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제자가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그 뭐 술을 한 잔 사던데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물을 샀니 그랬더니 7년 전에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내용 중에 그걸 지금도 한대요. 제자가 그러면 예. 장사를 통해서 건물을 샀어요. 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시청에 있는 순댓국집 이야. 건물을 샀는데 예. 비결이 뭔 것 같아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꾸준하며
저는 하라는 대로 진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3명씩 찾았대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서 그날 보여주는데 보니까 블로그 쓴 분들 거의 대부분에는 안녕하세요 사장 누구입니다 그러고 그 상품권을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작지만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군요. 예. 그래서 우리 뭐 보통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아이 별거 아니잖아라고 하는데 그 별거가 something special이 돼요. 그리고 이제껏 해보지 못한 경험. 다른 사장님들은 한 번도 안 줬거든요. 예. 심할 경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의도 내에 제자들이 한 11명 정도 있는데 네. 거의 뭐 상권들 이렇게 좀 장악을 하고 있죠. 이 친구들은 회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나운서국에서 한 12분, 13분 정도가 와서 회식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날 지나고 난 다음 날 11시쯤에 커피 쿠폰을 한 장씩 쏴드려요. 원래 20분한테 다 쏴드리면 좋은데 10대분한테 쏴드리면 좋은데 어차피 전화번호를 한 분밖에 몰라요. 예약은 한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분한테 한두 분한테 보내드리는 하고 거예요. 나중에 네. 잘 되면 뭐 50분, 꾸준히 100분 하는 뭐 다. 근데 그게 사실 투자 금액으로 치자면 사람을 남기는 데 있어서 이만큼 훌륭한 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런 심리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SNS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이분들도 좋아요라고 하는 소셜 커런시 사회적 화폐를 얻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좋아요가 많아지면 신분이 어쨌든 상승하는 거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고 기분도 그래서 좋고요. 누군가 와서 댓글 그냥 잘 보고 갑니다 이런 거 말고 고마워요 써주셔서 이런 거 말고 디테일하게 글을 써주다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좀 더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사일지. 네, 잘한 것 일치성금. 3개만 딱 세 쓰고 개만 두 번째가 주는 거죠.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는 블로그 SNS 관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뭐 상품권 뭐 줄 수 있고요. 네네. 자, 그다음 팁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남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소위 얘기해서 구매 행동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객 입장에서 점심 먹기 전에 검색하고 내려가서 상권 가서 보고 좌우측에 어느 거 먹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 고민할 즈음에 저희는 딱 한 가지 킥을 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개입을 좀 합니다. 개입. 개입? 예, 개입. 어떤 그래서 개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저희는 웰컴 드링크 드려요. 웰컴 드링크. 그거는 주로 좀 호텔, 좋은 레스토랑 뭐 호텔. 예, 오마카세, 어, 파인 어, 다이닝 예, 이런 데서 그런, 주는 거죠. 예. 근데 크게 주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왜 데킬라 같은 거 먹는 투온스 잔이 있어요. 조그만 잔. 조그만 예, 잔이요. 예. 거기다가 그날 따라서 뭐 당근즙을 줄 수도 있고 무즙을 주기도 하고 참외를 갈아서 주기도 하고 수박을 좀 갈아서 드리기도 하면은 그걸 드신 분들이 양볼에 침이 쫙 고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이 더 맛있지요. 맛도 맛이지만 네, 그 그런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선물, 좋아지. 선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게 먹기 전에 맛있어야 돼요. 맞아요. 먹기 전에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선물들을 통해서 뇌에 인두질을 하는 거예요. 기름칠을 잘 들어가게. 네. 이 브랜딩이라는 단어 되게들 좋아들 하세요. 내 브랜드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나는 사람들에게 각인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브란드르라는 게 그 고대 네덜란드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고대 유럽어인데 북유럽 언어예요. 네네네. BRANDR이라고 하는 그게 소위 얘기해서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소유를 인증하기 위해서 소나 말 엉덩이 등에 이렇게 칙하고 찢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두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웰컴 드링크 가지고도 얼마든지 인두질을 할 수 있어요. 기억에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인두질을 해라. 네, 덜 잊혀지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네. 그리고 또 꿀팁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게 만든 사자성어처럼 하는데 돈 돈이에요. 돈, 돈. 남들이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다 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돈 바로 어떤 뜻인지는 예, 뭐 대부분 아실 텐데 네. 최근에 아시아 6개국에 진출을 해서 엄청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닭구이집이 하나 있어요. 그 판 모양이 이렇게 팔각형으로 돼 있는 집이 하나 네네.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 찾아왔을 때 원래는 고깃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돼지고기 경쟁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장사는 잘 너무 심하다. 안 되는 상황이었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아니 닭이라는 걸 지방에서 아주 오랫동안 먹었던 전라남도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구이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판을 만들어 왔어요. 무슨 판? 남들이 다 쓰는 똑같은 석쇠 같은 거 말고요. 이렇게 팔각형 모양을 탁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고기를 구워 먹어도
원형판에 구워 먹냐 사각편에 구워 먹냐 이 모양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이 모양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예요.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골라서 하고 다 하는 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매장 6개에서 한 400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 순댓국집이에요. 예. 금을 팔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순댓국을 팔아요. 근데 한밤중에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고민거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갖고 제가 고객이 제일 불편해하는 거 하나만 없애주자 그랬어요. 어떤? 요새 고객이 제일 불편해하는 건 주차예요. 아 맞죠. 네, 그래서 순댓국집에서 발레 파킹 해줘요.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순댓국은 9,000원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대신 전 뭘 노렸었냐면 발레 파킹을 해주는 순댓국집에서 한번 누려본 사람은 그 뒤부터는 다른 집을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편했던 좋았던 편하죠. 행복했던 네. 기억이니까. 남들은 다 수입차 정도 돼야 발레 파킹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작은 소형차 끌고 가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리면서 기 딱 주는 이 기분.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팔아야 돼요. 상품을 팔려고 들면 안 되고 네. 어떻게 하면 순댓국을 닭갈비를 여기다 좋은 재료를 넣어서 뭔가 좀 진화시켜 볼까. 이건 사실 다 고만고만합니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네. 식당은 네. 음식만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중요한 주방장만 얘기 훌륭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세요. 중요한 얘기들 하세요.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드리자면 인간은 코를 막으면 사과즙인지 양파즙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맛을 못 느끼잖아요.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그건 향이에요. 과학 프로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정보 프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향을 맡을 수 없으면 맛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독감 걸리거나 코로나 때 이렇게 막 좀 심하게 후각이 안 좋아진 상태가 되면 이제 혀의 맛을 못 느껴요. 야, 그런 노래알 먹는 것 같아. 그런 분들 꽤 있었잖아요. 많았어요. 예.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만 49세가 지나면서부터 후각이 이제 퇴화하기 시작하거든요. 미세하게. 그러니까 절대로 라디오 혹시 들으시던 분들은 어머님께서 요리하시다가 혹은 아내분이 요리하시다가 여보 미안한데 유진아 미안한데 이거 맛 좀 봐줘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아니 왜 그걸 또 저보고 맛보라 그러시냐 그러면 안 되고 후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역으로 활용할게요. 네. 역으로 활용할게요. 매장에 들어오신 고객분들에게 음식을 내드리면서 제일 먼저 부탁드려야 되는 건 저희 집에선 향부터 한번 맡아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맛이 아닌 네, 향. 향이에요. 그래서 그게 갈비가 됐던 삼겹살이 됐던 냉면이 됐던 향을 맡아보면 고객은 처음 접하는 경험이잖아요. 그럼 이 집에서의 경험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도 이렇게 인덱싱을 해놔요. 이렇게 디렉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사람인데 예. 그 향에 대한 기억은 추억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오래가요. 굉장히 오래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그 뭐 요양원 이런 데 또 사실 화재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들 느끼신대요. 빨리 반응들을 하신대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잘 캐치를 못 하는데도 탄다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각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고객이 느껴볼 수 있도록 맡아볼 수 있도록 권유하는 거죠. 그렇게 제안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없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이어가고 있는 가게를 이어가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짧게 힘낼 수 있도록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일 쉬운 방법은 파트너를 좀 바꾸셔야 돼요. 파트너. 지금까지 장사가 안 됐다는 건 내가 쓰는 식재료 혹은 내가 쓰고 있는 소스들,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 물목들이 사실 최강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파트너들을 많이 보유한 브랜드가 최강의 브랜드가 된다는 사실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싼 무기가 아니라 어쨌든 좋은 무기예요. 잘하는 무기. 그래서 선수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원가 생각을 하는데 고객은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뭐 맨날 컨셉 얘기하는데 그 아나운서님도 그렇지만 매장 들어가면서 여긴 컨셉 보고서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말이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없어요? 고객은 딱 단순해요. 혜택만 바라봐요. 웰컴 드링크 주고 네. 고기 드시기 전에 갓 부친 계란 프라이 하나 쫙 올려주고 마지막 나갈 때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토요일까지 재벌 되세요. 그리고 로또 한 장 쓱 밀어 넣으면 고객은 절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질문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업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깍지가 씌이면 안 보여요. 당장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오픈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편한 아이템들 말고 진짜 힘든 집, 한정식집, 백반집, 찌개집, 배달집 이런 데 가서 6개월은 일하세요. 180일은 일하고 나서도 나는 이 향이 좋아. 이 향이 좋아. 나는 이 땀을 흘려도 좋아. 땀이 라고 좋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하세요.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행이 약해지고 나라가 흔들려요. 딱 180일 정도는 하시고 나면 네. 내가 체질이 맞는지 적성이 맞는지 파악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해주신 말씀들 저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식당 사장님들, 예비 창업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김유진 아카데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뛰어난 투자 대가들도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 존 템플턴 경의 책,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존 템플턴 경과 그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존 템플턴 경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입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에 투자했었어요. 일본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한참 고도 성장기 때 일본이 이제 89년도, 90년도, 91년도까지 이제 버블이 오고 그 버블 붕괴가 90년도, 91년도에 오는데 그 전에 또 빠져나옵니다. 그 전에 빠져나왔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60년 되면은 해외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해외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해외로 눈을 돌렸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역발상 투자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역발상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 때 그 투자했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97년도 저희가 11월 달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공식 발표하게 됐는데 98년도 1월 달에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3배,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던 그런 역발상 투자죠. 그 정도면 대단한 수익이죠. 예,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일본에 투자하고 60년대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외환위기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요즘 중국 증시가 안 좋지만 그다음에 또 중국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올렸던 인물이고 그 이분이 운영했던 그 펀드는 템플턴 글로벌 그로스라는 펀드입니다. 1954년도부터 이제 92년도에 그 자신의 이름이 딴 펀드를 플랭클린 그룹에 매각을 해요. 네. 템플턴 프랭클린 템플턴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플랭클린 그룹의 템플턴 펀드를 매각을 하고 그래서 플랭클린 템플턴 그룹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출했던 회사입니다. 예. 이때 만약에 54년도에 $10,000,000를 투자해서 그 92년도에 그 존 템플턴 경이 자신의 회사를 매각할 때 만약에 그 펀드를 팔았으면 한 200배 이상의 수익이 났었습니다. 200배요. 예, 그러니까 38년 동안 200배가 넘는 수익률이 났었었고요. 또 이분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게 그 어떤 분이냐면 그 이제 자선 사업을 좀 많이 하셨죠. 회사를 매각한 돈으로 해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그 기사 자기를 받아서 그 다른 펀드 매니저랑 달리 이분의 이름 뒤에는 존 템플턴 경이라고 써가 붙는 거죠. 이 책은 존 템플턴 경이 쓴 책이 아니에요. 쓴 책은 아니고 존 템플턴 경의 형의 손녀딸. 그러니까 이제 증손자죠. 증손자인 로렌 템플턴이 쓴 책이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존 템플턴 경 삶에 대한 간단한 일대기, 뭐 그의 투자 철학, 그다음에 종목 선택 방법,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되어 있고요. 이 책이 왜 이제 그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템플턴 경은 자기가 직접 투자에 관해서 쓴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책들은 뭐 템플턴 플랜, 그다음에 존 템플턴 경의 행복론, 성공론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 세상을 좀 잘 살아가게 위한 조언, 그다음에 행복하게 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약간
우리가 삶이라든가 어떤 성공학, 미국식 성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쪽에 책들을 썼었고 직접 주식 투자책을 쓰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 나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건데 존 템플턴경의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마 그나마 이 책이 가장 존 템플턴경이 잘 담아 있는 책이고 뭐 이 책에 직접 존 템플턴경이 뭐 추천사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플턴경은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와는 다른 좀 인생 철학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예, 굉장히 그런 이제 중요한 잘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데 이 템플턴 이 상도 있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뭐냐면 인류의 삶에 기여한 종교 활동가들에게 이제 상을 줍니다. 네. 그게 이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데 한국에 이제 영락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한경진 목사님 예, 예. 이상의 수상자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 존 템플턴경의 책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주가가 폭락하고 변동성이 심할 때 참 마음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저는 존 템플턴 경의 책을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왜냐하면 이분의 투자 스타일 자체가 역발상 투자고 또 비관론 최고조의 투자 원칙이라고 그래서 남들이 다 팔 때 홀로 유유히 시장에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용도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 우리나라에 이제 외환위기 때 투자를 하는데 대단한 거는 이 사람이 이 책에 나오는데 1960년대부터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60년대요. 네, 일본에 투자하면서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외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투자하더라도 돈을 빼갖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만 운용을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만큼 성장을 할 거라는 것 자체를 내다보고 계속 분석도 해가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960년대 일본에 투자할 때 한 잡지사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일본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일본 다음으로 어디에 투자하겠냐고 그러니까 다음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대목이 60년대. 예. 그리고 나서 실제 이분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된 게 1998년도 1월 초입니다. 이게 아마 12월 말이나 이럴 때 했을 것 같은데 예. 1월 2일 날 기사가 보도가 됐었으니까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정식으로 신청한 날이 97년 11월 21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월 2일자 뉴스가 나왔던 건데 이때 그 투자했던 게 직접 개별 종목도 사긴 했었지만 자기와 그 생각이 비슷한 그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매튜스 코리아라는 펀드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미국에 유일하게 한국 전용 펀드가 있었어요. 옛날에. 직접 투자는 지금도 아니고 있습니다. 이 펀드가. 미국에 매튜스 코리아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여러 펀드들이 많잖아요. 미국인 대상으로 하는. 근데 네. 한국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 펀드 같은 거죠. 예, 예. 투자하실 때 미국 펀드처럼. 한국 펀드가 있었는데 그 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었는데 그것도 재미난 게 그 매튜스 펀드 자체가 그 당시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64%였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IMF 때 발세 났으니까 마이너스 64%인 펀드에 투자를 하죠. 마이너스 64% 상태에서.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하신 거죠. 굉장히 수익을 예. 하게 나고 그래서 이 주가 하락이나 폭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투자가 보다도 확실한 대답을 내려오는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힘들 때는 한 번쯤 이런 책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드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책의 표지를 보면 그 존 템플턴 경을 두고 바겐헌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막 저가 사냥꾼이죠. 주식을 싸게 사는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제 바겐헌터라고 그러는데 혹은 뭐 저가주 사냥꾼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이 존 템플턴 경이 이제 그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원칙인데 비관론이 팽배할 때 투자해라. 가장 훌륭한 투자 기회는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이다. 이때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 네. 초점이 싸게 사는 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 심리를 보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식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이유가 하나뿐이다. 막 복잡하게 뭐 지표가 어떻고 경제 전망이 어떻게 그래프 생각하고 본질은 예. 주식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 때문이다. 예, 그때 가장 싸다. 근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그렇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템플턴 경도 이 책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의 주식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본성과 안 맞는 거거든요. 인간은 다수와 같이 가는 존재인데 반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현실적으로 다수 의견을 거슬리기 어렵게 진화해온 존재입니다. 거기에 또 돈이 달려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제 힘들죠. 그래서 존 템플턴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남들이 팔 때 주식을 매수하려면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강인한 투자할 때 이분은 강인한 굉장히 정신력. 강인한 예. 정신력이에요. 평생 필요합니다. 술 담배도 안 했고 음. 평생 근검 전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 자기 하는 일에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 문장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 번쯤 들어보실 텐데 존 템플턴경의 얘기입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왠지 와닿는데. 네, 표현도 좀 시적이시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주가의 변동성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변동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 변동성이 사람들은 변동성 때문에 감정이 휘둘리죠. 그다음에 주가 손해도 보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뭐냐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존 템플턴경은 변동성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수익의 원천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결론이 내리는 거죠. 당신이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당신의 친구일 것이고 당신이 인기 있는 주식을 쫓아가서 매매하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당신의 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추격 매매, 추적 매매 인기 있는 주식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싸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요즘은 이제 분기 시즌 발표하는 시즌이거든요. 주가 주식들이. 그러니까 한 분기 발표에서 실적이 좀 나쁘면 사람들이 막 주식을 팔고 막 그래요. 흔들려요. 그렇죠. 마음이. 예.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가 근데 내가 거꾸로 기업의 소유자 그 기업을 소유해서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창업자예요. 한 분기 적자 났다고 사업을 접습니까? 안 접죠. 절대 안 접죠. 그렇죠.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죠. 소유주의 관점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계속 기업이기 때문에 한두 분기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가면 안 되겠지만 한두 분기 적자가 났다고 해서 기업이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래서 이제 존 템플턴경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업의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의 내용이 일시적인 건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건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세 번째인데 제가 뭐 이 방송에서 늘 주장드리는 거지만 이 둘 다도 어려운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적립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계속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싸게 사는 거를 영어로 buy the dip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깊다는 뜻이잖아요. 최저 바닥에 사는 걸 buy the dip이라고 그러는데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히 사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발상 투자가가 돼가지고 buy the dip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평범하고 이런 식의 강인한 정신력도 좀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기업을 계속 기업으로서 분석하기도 좀 부족한데 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지실 분들은 그럴 때는 적립식을 하시면 내 의도와 무관하게 바이 더 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8월 21일 수요일 성경의 경제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